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직 실무 3주차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떤 토의와 어떤 토론,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토의와 토론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 봅시다. 먼저 토의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토론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찬성과 어떤 반대의 주장을 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고, 반면에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제일 하단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토의 같은 경우는 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전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한 도출하는 거고, 반면에 어떤 그 토론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 이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의의 유형과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리 디스커션, 어떤 자유 토의, 특정한 어떤 규칙 없이 어떤 비교적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토의하는 형태입니다. 프리 디스커션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탁 토의는 뭐 자유 토의와 뭐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그냥 참가자 전원이 그냥 상호 동등한 자격으로 그냥 원탁에 둘러앉아 어떤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자유롭게 어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담입니다. 피시벌 토의는 어항이 이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밖의 집단, 그런 관찰 그룹과 그런 안쪽 집단, 그런 토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토의하고 그런 바깥쪽에서는 관찰을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다시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토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토로에 참석할 때 이런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입니다. 어떤 세미나는 어떤 참가자 모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런 권위 있는 전문가나 어떤 연구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이렇게 어떤 서로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뭐 하는 형태를 우리가 세미나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그 1950년 그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제창한 어떤 창조성 개발을 위한 기법으로 이렇게 돌연한 정신착란 또는 돌연한 묘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특정한 주제나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자기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갖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런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그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교사로 그 임용돼서 이렇게 연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연수를 받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널 토의 혹은 어떤 배심 토의라고 하는데, 이 패널 토의나 배심 토의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가진 어떤 그런 패널들, 그런 배심원들이 어떤 의장이나 그런 사회자의 그런 사회 진행에 따라서 토의를 어떤 수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그 패널 토의나 배심 토의는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보통 뭐 100분 토론을 한다든지 뭐 어떤 KBS나 이런 그 토의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보통 그 야당 측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 나오고, 혹은 이쪽에는 또 여당 측에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리고 야당 측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전문가들이 한 명 나오거나 교수가 나오고, 이쪽 반대편에는 또 여당 측과 관련되는 그런 교수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특정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토의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TV 어떤 그 토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형입니다. 보통 이걸 패널 토의 혹은 어떤 배심 토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혹은 뭐 강연식 토의, 뭐 단상 토의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패널 토의와 어떤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어떤 그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어떤 준비된 글이나 그런 자료를 통해서 각 참여자가 어떤 대변 입장을 그런 일정 시간 동안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의 토의를 우리 보통 심포지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포럼 혹은 공개 토의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주장을 가진 그런 한 명에서 세 명 정도의 그런 전문가나 혹은 자원 인사가 한번 10분이나 20분씩 그런 공개적인 연설을 한 후에 어떤 그 의장의 사회로 연사와 청중들 사이에 그런 질의응답을 그런 활발하게 그런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포럼이나 어떤 공개 토의입니다. 보통 포럼이나 공개 토의는 보통 그런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통 어떤 주장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 어떤 견해를 갖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청중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Q&A를 한다든지 질의응답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에 이런 어떤 데서 많이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버즈 토이는 어떤 토의 과정이 그런 벌들이 윙윙거리는 것, 그 버즈 같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어떤 집단을 편성해서 어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미시간 대학의 어떤 필립스가 고안한 방법으로 어떤 학급 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어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전체 집단을 한 4개에서 6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한 그룹당 한 6명씩 한 6분간 이렇게 토의를 갖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토의가 진행되면 다시 이렇게 두 집단을 갖다가 이렇게 또 묶습니다. 그래서 6명, 6명씩 묶어서 이렇게 12명을 갖다가 또 이렇게 끼리 또 이렇게 토의를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세 번째로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어떤 토의 결과를 직결시켜서 어떤 결론을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토의할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참가자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경험했거나 혹은 어떤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 board discussion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할 때 어떤 그냥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갖다가 할 때 지켜야 할 그런 어떤 규칙들, 그런 원칙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한번 어떤 살펴보도록 하죠. 듣기의 원칙입니다. 어떤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논제 관련성의 원칙. 어떤 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와 관련이 없는 근거를 제시하면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논제 관련성에 위배된다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와 무관한 논의를 어떤 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 제시의 원칙.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성의 원칙. 자, 진실한 태도로 어떤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토론 참여자의 발언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토론 상황에서의 발언과 그 이후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어떤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뭐 거짓 증거나 그런 확정되지 않은 자료,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제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이해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자신의 견해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의 원칙, 어떤 상대방의 견해도 이렇게 옳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원칙, 자유롭게 어떤 자신의 의견을 어떤 개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서 억압이나 위협, 어떤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주장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밤에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될 걸요 같은 이런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 자, 동등한 발언 시간과 어떤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뭐 학년이나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라서 발언 시간과 발언 기회에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의 원칙, 어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어떤 비웃거나 어떤 깔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어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어떤 인신공격을 하거나 어떤 주장 자체를 어떤 비웃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추정의 원칙입니다.
어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어떤 반대 증거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현 상황,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정책이나 어떤 제조 등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으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지 않으면 어떤 현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낫다는 그런 어떤 관점입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 증거도 함께 어떤 그런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론에서는 찬성 측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서 논제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토론에서 입증의 책임은 어떤 찬성 측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대 측에게는 어떤 주어진 논제역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할 경우 반대 측에서는 그 논제의 역인 인간 복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를 입증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반증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침묵은 동의라는 원칙에 따라 반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논쟁의 필수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이 반증의 책임은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찬성 측이 입증의 책임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다면 반대 측이 먼저 반증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에서 입증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한 가지 이상을 효과적으로 반증하면 토론의 소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토론의 소리가 흔히 범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대가가 한번 되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어떤 지식의 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식의 양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플러스 뭐다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어떤 표현해내는 어떤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논리나 어떤 스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그런 사고 방법이나 그런 스킬들을 내가 한번 익히고 싶은 어떤 학생들이라면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책과 이런 논증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한번 읽어 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뭐 이 두 책은 사실 뭐 소설책과 같이 이렇게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약간 뭐 걸립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뭐 책을 읽는 것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읽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써먹는 연습들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논리적인 어떤 사고나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실전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론에 흔히 범하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이게 가장 뭐 치졸한 방법인데 주장된 내용을 논박하려 하지 않고 어떤 주장하는 그 사람을 갖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생활, 도덕성, 성격, 지적 능력, 그 사람이 처한 주변 상황, 직업, 국적, 어떤 정치적 입장, 어떤 출생지를 갖다가 이렇게 문제 삼는 행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 어떤 선거들 갖다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간혹가다 이렇게 많이 보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론 문화에서 이렇게 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신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문화들이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에 독을 뿌리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논지에 대한 어떤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원천인 이 우물을 비판한다, 시계 독을 뿌려버린다. 그래서 반론의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서 어떤 자신의 논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나쁜 것 또는 불건전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토론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그 밑에 얘가 있죠.
어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제안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제안을 갖다가 반대해버리면 만다. 너 그냥 미친놈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 말 안 듣으면 미친놈 되는 거야. 이렇게 토론을 갖다 시작해버리면 뭐 토론하지 말자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편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갖다 아예 이렇게 나쁜 것, 불건전한 것, 이렇게 그 악으로 이렇게 규정해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어떤 토론의 어떤 그런 상식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장 파장이 오릅니다. 어떤 자신의 주장을 어떤 정당화하지 않은 채 어떤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아, 니도 그랬잖아. 아, 이게 당신도 그래의 오류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당신은 금연하라고 말할 적이 없다. 니도 담배 피웠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때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물에 독을 뿌려가지고 그냥 토론 자체를 갖다 무화시켜 버린다든지 이렇게 니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유투 오류 같은 이런 식의 오류들은 좀 토론에서 우리가 조금 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자,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의 그런 동정적인 태도를 뭐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뭐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뭐 사실 이게 보통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런 방법 많이 쓰죠. 뭐 이번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 과목만 B를 주시면은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 학교를 막 다닐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 과목을 갖다 F 학점 맞으면 이번에 졸업을 못해서 내 지금 취업을 합격해 놓은 상태인데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죠. 사실은 우리가 토론할 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힘에 호소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악질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어떤 세력이나 권력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유권자를 갖다가 싹 끌어모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이 법안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너 선거 낙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마치 만다 자기들이 만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토론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급한 일반화에 오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떤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하는 어떤 그런 오류입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참인 것을 어떤 일반적으로 타당한 원리나 규칙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 친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곱슬머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곱슬머리라는 친구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하고 저 새끼 저것도 분명히 나쁜 놈일 거야 하고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그때 이 그 곱슬머리 친구 사실 우연적인 어떤 그 만난 거잖아요. 그죠? 우연적인 것을 갖다가 마치 만다 이걸 필연적인 것으로 그리고 마치 이게 또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규정해서는 이렇게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성급한 일반의 오류도 이렇게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짓 원인이 오류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선호 관계를 어떤 인과적인 관계로 어떤 잘못 해석한다거나 어떤 전제와 어떤 결론 사이에 어떤 그런 인과적인 법칙성이 없음에도 어떤 가상적인 인과성을 상정해서 논증을 구성할 때 범하는 오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윌슨 대통령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자, 루즈벨트 대통령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자, 트루먼 대통령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자, 케네디 대통령 때, 자, 월남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큰 어떤 전쟁 시기에 전부 다 민주당이 집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마치 뭐한다? 큰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거짓 원인의 오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고 혹시 TV 토론 프로그램 보시다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자, 어떤 주장이나 결론이 허위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진실이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진실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없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귀신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바도 없다. 따라서 귀신이 존재,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게 전형적인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어떤 상대방이 제시한 그런 원래의 주장을 공격하기 쉽도록 어떤 문제성 있는 주장으로 바꾸어 해석한 후 어떤 그의 주장을 어떤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형법에 통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당신의 주장은 공산주의를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해독을 끼쳐온지 아십니까? 자, 이 대화에서 을은 공산주의 수용이라는 허수아비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지만, 뭐 그 허수아비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뭐 갑의 주장이 논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은 공산주의를 갖다가 수용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장도 사실은 좀 악랄한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사실은. 훈제된 청어의 오류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쫓아오는 사냥개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강한 냄새가 나는 청어로 유인해서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남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나 논쟁에서 어떤 궁지에 몰리거나 어떤 거북한 지경에 이르면 다른 화제를 꺼내서 어떤 이를 모면하려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자, 논쟁을 하다가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화제 회피, 즉 레드 헤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 대학교는 없애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남녀 차별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자 대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딴 얘기를 해버리는 거, 이렇게. 예, 딴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훈제된 어떤 청어의 오류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다이성의 오류입니다. 논증을 하는 도중에 한 용어를 이런 의미에서 저런 의미로 슬그머니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의 논증에서 한 용어의 의미를 한 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의미로 넘어가는 탓에 그 논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토론이나 논증할 때 의미 규정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이 A 의미로 얘기해버리고 저 사람은 B 의미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뭐한다? 이 토론 자체가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성과 남성은 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논증에서 평등이라는 용어를 전제와 결론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평등하다는 말이 단지 똑같음을 의미한다면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같은 권리나 어떤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못해서 이렇게 토론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정당하게 이기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법칙은 그 박규복 선생님의 10대를 위한 유쾌한 토론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도서관에 이렇게 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 것을 뭐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칙 1번, 내가 상대편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라. 그리고 법칙 2, 구체적인 사례와 어떤 통계를 활용하라. 법칙 3, 객관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논리를 활용하라. 법칙 4, 상대방의 말을 활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라. 법칙 5, 토론의 틀을 유리한 쪽으로 장악하라. 법칙 6, 어떤 두 가지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비슷함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펼쳐라. 법칙 7,
논리가 팽팽히 맞을 경우에 어떤 적절한 어떤 타협의 힘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쪽 내용들을 한번 뭐 책을 통해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뭐 검토를 뭐 해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토론의 어떤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대1 토론 방식부터 2대2, 3대3, 그런 4대4 토론 방식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링컨 더글라스식 토론은 1858년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에이브럼 링컨과 민주당의 스테판 더글라스 사이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에 관한 토론의 기원을 둔 것입니다. 자, 이 토론 방식의 특징은 1대1 토론 방식이며 주로 가치 논제가 많이 선택됩니다. 1858년 당시 링컨과 더글라스가 토론한 주제는 미국에서 노예제를 계속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모든 인간은 어떤 동등하다는 규정이 흑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더글라스는 독립선언서에 언급한 인간이란 백인을 가리키며 따라서 흑인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 더글라스식 토론은 1대1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토론자 개인의 능력과 이미지가 승패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토론 방식에 비해서 전체 토론 시간이 짧지만 어떤 확인 질문과 그런 교차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토론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큽니다. 어떤 찬성 측에서 반론의 순서를 한 차례 더 가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 우측편에 우리 토론 용어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입론은 처음 자신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내세우는 활동, 그리고 확인 질문은 반론의 준비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상대편이 내세운 논점이나 발언 내용의 허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론은 상대편 입론에 대해 그 주장과 근거의 부당성을 밝히는 활동, 그리고 상대편의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제 반론은 입론과 반론 과정에서 나온 모든 내용 가운데 상대편의 약점을 지적하고자 자기 팀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수기 시간은 같은 팀끼리 다음 단계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일종의 작전 타임입니다. 최종 변론은 입론과 반론에서 한 주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주장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링컨 더글라스식 토론의 진행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순서가 첫 번째가 어떤 찬성 측의 입론, 그리고 두 번째가 반대 측의 확인 질문, 그리고 세 번째가 반대 측의 입론, 그리고 네 번째가 찬성 측의 확인 질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찬성 측의 반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반대 측의 반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찬성 측의 반론. 이런 식으로 입론, 확인 질문, 반론, 반론 이런 어떤 패턴을 띄고 있습니다. 세다식 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세다식 토론은 교차 조사 토론, 뭐 교차 신문 토론, 뭐 교차 질문 방식, 반대 신문 방식, 뭐 확인 질문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학 간 그 아카데미식 토론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토론 방식이며 우리나라도 각종 토론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토론 방식입니다. 세다식 토론은 2대2 토론 방식으로 모든 토론자가 각각 한 번씩의 입론과 확인 질문, 그런 반론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세 차례 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다식 토론의 핵심은 네 차례나 있는 그런 확인 질문을 통해 상대 측의 입론이나 논증에 나타난 문제점과 오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다식 토론의 진행 절차를 한번 볼까요? 먼저 찬성 측의 그런 A의 입론, 그리고 두 번째가 반대 측의 그 B의 그런 확인 질문, 그리고 세 번째가 반대 측의 A의 입론,
그리고 네 번째가 찬성 측의 A의 확인 질문, 그리고 찬성 측의 B의 입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반대 측의 A의 확인 질문, 그리고 일곱 번째 반대측 B의 입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또 B의 확인 질문, 아홉 번째가 반대측의 그런 A의 반론, 그리고 열 번째가 찬성 측의 A의 반론, 그리고 열한 번째가 반대측의 B의 반론, 그다음 열두 번째가 찬성 측의 반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입론과 확인 질문, 다시 입론과 확인 질문. 쉽게 말하면 찬성 측의 A, B라는 두 사람의 그런 입론과 확인 질문, 그리고 반대측 A, B 두 사람의 그런 입론과 확인 질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A, B, 찬성 측 A, B와 반대측 A, B의 그런 반론들을 갖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토론 방식입니다. 자, 의회식 토론 방식은 과거 영국식 의회 토론 방식과 미국식 의회 토론 방식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됩니다. 자, 의회식 토론은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론을 펼쳤던 영국의 의회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의회 용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의회식 토론은 영국식과 미국식에 따라서 인원에서 구성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식 토론 방법은 2인 1조 두 개 팀이 찬성 측, 뭐 정부 측, 그리고 같은 2인 1조 이 팀이 반대 측, 야당 측으로 구성되어서 총 8명이 토론을 진행하는 반면, 쉽게 말하면 4대4 토론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식은 한 팀이 2명으로 구성되며 2대2 토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각각 두 번의 발언 기회를 갖고 다른 한 명은 한 번의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한 팀을 세 명으로 구성해서 각각 한 번씩의 어떤 발언 기회를 갖는 그런 3대3 토론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의회식 토론은 어떤 사회자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의회식 토론은 확인 질문, 그런 교차 질문에 절차가 없는 대신에 토론 중에 상대팀 발언 도중에 어떤 보충 질의, 의사 진행 발언, 어떤 그런 신상 발언 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측편에 그 보충 질의, 의사 진행 발언, 그런 신상 발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어떤 짧은 주장, 어떤 간단한 질문, 어떤 설명 요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떤 토론 중에 어떤 상대 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상대 팀은 어떤 보충 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떤 질문을 허용하거나 어떤 요청을 무시하고 발언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한 15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보통 A입니다. 반론 시간 동안이나 입론 시작 후 1분, 어떤 끝나기 전 1분 동안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상대 팀이 어떤 심각한 토론 규칙을 위반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반론 중에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할 때 행사됩니다. 자, 사회자인 의장에게 요청하는 건데요. 자, 요청이 심의되는 동안은 어떤 토론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의장은 인정합니다. 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통 판결합니다. 자, 요청이 인정되면은 어떤 상대팀은 아무 해명도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떤 사회자인 보통 의장이 내리게 됩니다. 자, 신상 발언입니다. 보통 상대팀이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인신공격 또는 왜곡을 저질렀을 때 보통 행사됩니다. 어떤 사회자인 의장에게 보통 요청합니다. 의장은 뭐 인정합니다 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통 판결합니다. 자, 이 시간은 토론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이게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보충 질의, 어떤 의사 진행 발언, 그런 신상 발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용어 아닌가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저기 국회에 어떤 청문회 할 때 그죠?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어떤 이런 보충 질의, 의사 진행 발언, 이런 어떤 신상 발언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기회 되시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그 청문회 하는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어떤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왼쪽에 의회식 토론, 우리가 그 미국식 2대2 토론의 진행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찬성 측 A의 입론,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측 A의 입론, 그리고 세 번째, 찬성 측 B의 입론, 그리고 네 번째, 반대 측 B의 입론,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 측 A의 반론, 그리고 여섯 번째, 찬성 측 A의 반론입니다. 자, 이거는 뭐 2대2 토론 방식인 거죠. 일단 찬성 측, 반대 측 A, B에서 그죠. 각자의 입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다, 마지막에 반론을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칼 포퍼식 토론입니다. 자, 이 토론은, 자, 인간의 지식은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비판이 필요하며, 자, 모든 지식은 어떤 추측과 반박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오스트리아 과학 철학자 칼 포퍼의 정신을 기리고 토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994년 열린사회연구소와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가 만든 토론 방식입니다. 자, 칼 포퍼의 어떤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라는 책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 자신과 같은 반증주의자는 평범한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흥미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곧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런 대담한 추측을 제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우리들이 이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측이 거짓임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칼 포퍼식 토론은 3대3 토론 방식으로서 각 팀별로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확인 질문, 그런 교차 신문, 그리고 두 번의 반론 기회를 갖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한 팀당 5번씩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자, 이 경우 참가자 3명 중 두 번째 토론자는 발언 기회가 한 번뿐이라서 토론자 간의 역할 비중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매 순서마다 확인 질문, 그런 교차 신문의 절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 포프식 토론의 진행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성 측 A의 입론. 자, 두 번째, 반대 측 C의 확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반대 측 A의 입론. 그리고 네 번째, 찬성 측 C의 확인 질문. 다섯 번째, 찬성 측 B의 반론. 여섯 번째, 반대 측 A의 확인 질문. 일곱 번째, 반대 측 B의 반론. 그리고 여덟 번째, 찬성 측 A의 확인 질문. 그리고 아홉 번째, 찬성 측 C의 반론. 그리고 열 번째, 반대 측 C의 반론. 그죠? 입론, 확인 질문, 다시 또 입론, 확인 질문, 그리고 반론 한번 하고 확인 질문, 또 반론, 확인 질문, 반론, 반론, 뭐 이런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 어떤 3대3 어떤 토론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효과적인 그런 발표 전략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 중, 고 학교 같으면은 뭐 효과적인 뭐 수업 전략, 뭐 대학 같으면은 효과적인 뭐 강의 전략, 뭐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교육 실습, 교생 실습을 가시는 이런 대학교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발표 전략들을 잘 공부해 두셨다가 실습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수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은 뭐 많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발표 전략 10가지는 제가 이렇게 국내에 나와 있는 토론, 뭐 토의 그런 발표 책하고 그리고 논문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의 그런 어떤 특강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뭐 이렇게 이런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뭐 가능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보니까 크게 발표 내용이라는 한 측면하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이 10가지 전략은 뭐 저의 어떻게 보면은 뭐 작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효과적인 발표 전략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한자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한자 문구입니다. 이게 문질 빈빈입니다. 이거는 논어의 옥야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은 그럴 문이고 질은 바탕질 그리고 빈은 빛날 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우리의 외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뭐 태도, 그리고 질은 우리의 내면,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문은 형식이고 질은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은 꾸밈이나 문의를 의미하고 질은 본질이나 바탕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문은 물질에 해당되고 질은 정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과 질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빛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으면은 문은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 질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을 할 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특히 경상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은 참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오해도 이렇게 뭐 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마음만 이렇게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문이 뭐한다?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마다 빈빈한다. 이렇게 빛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토론 전략을 갖다 한번 보면 발표 내용은 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발표 내용은 어떤 질에 해당되는 거고 그 표현 방법은 어떤 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아까 했죠. 그런 형식, 그 다음에 질이라는 것은 내용이죠. 그래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발표 내용이 뭐한다? 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다 질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이런 또 형식도 우리가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은 이런 표현 방법이 문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발표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표 전략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자료를 갖다가 조사하고 성실히 조사하고 수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 내용의 어떤 계율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 내용을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전달하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이렇게 그런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라. 특히 이제 욕심 많으신 분들은 많은 걸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만나 상당히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시청각 자료를 어떤 적절하게 활용해라. 그다음에 표현 방법 관련해서는 여섯 번째, 어떤 준 언어적인 표현을 어떤 적절하게 구사해라. 이때 준 언어적인 표현에는 어떤 발음, 그리고 우리 목소리의 음양, 그다음 억양, 뭐 고조, 뭐 강약, 속도, 뭐 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발표 원고를 그대로 읽지 마라.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갖다 그대로 이렇게 뭐 읽는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PPT 이런 수업들을 사실 싫어합니다. 이렇게 PPT를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읽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책을 그대로 읽는 이런 수업들을 제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게 되네요. 이렇게. 여덟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뭐 자연스럽게 구사하라. 뭐 비언어적인 표현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시선, 뭐 자세, 몸짓, 제스처, 동선, 이런 복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라.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발표를 시켜보게 되면은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많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면은 막 떠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게. 이렇게 막 다리를 벌벌 떨고
막 주체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지 말라고, 이렇게 못해도 좋으니까 떨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도까지도 만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갖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표출을 못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냥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만 이게 내 몸에 짝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발표 전략 1, 자료를 성실히 조사하고 수집하라. 가장 중요한 항목들은 어떤 자료의 출처, 그다음 자료의 신빙성, 어떤 자료의 성격들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가, 그리고 자료는 믿을 만한가, 그리고 자료는 사실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자료는 청중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는 주제와 연관이 있고 주제를 뒷받침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표 전략 2번. 자, 발표 내용의 개요를 작성하라. 자, 첫 번째, 대략적인 화제, 발표 내용의 제목을 정합니다. 두 번째, 목적, 제한 시간, 청중, 어떤 상황을 교류해서 어떤 중심 생각,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뭐 구체화합니다. 사실 이 중심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로 따지면 뭐 교육 목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부 요점,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어떤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네 번째, 각 세부 요점에 어떤 보조 요점을 삽입합니다. 다섯 번째, 소견 논거, 어떤 권위자의 의견이나 인용구, 그리고 사실 논거, 통계적인 수치나 사실, 목격담, 체험,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을 어떤 구분해서 자료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발표 내용의 어떤 개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표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의사소통센터에서 발표와 토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제가 예를 들어 대학 축제다 그러면은 가장 중심 생각은 뭐한다? 어떤 대학 축제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고 그런 대책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문제점과 원인, 대책이라는 게 뭐한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요점 1번에서 뭐한다? 대학 축제의 실태 및 문제점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요점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세부 요점 3에서는 뭐한다? 바람직한 대학 축제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생각과 이 세부 요점들이 만든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부 요점 안에 다시 이렇게 보조 요점들을 갖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발표할 때 구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먼저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 이런 어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전략 3입니다. 발표 내용을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배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청중의 주의 및 관심을 끌기, 그다음에 발표의 주제를 드러내기, 그다음에 발표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기가 뭐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중심 생각을 한 서너 개의 세부 요점으로 제시하기, 그리고 세부 요점을 다시 몇 개의 보조 요점으로 제시하기, 그리고 세부 요점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근거나 논거를 제시하기가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과 종합으로 중요한 요점을 간단히 정리하기, 그리고 청중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 방향을 제시하기, 그리고 아홉 번째 전망, 어떤 제언을 통한 그런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발표 내용이 상당히 알찰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전략 4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보통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하는 요점의 수는 한 7개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중이나 학교 같은 학생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몇 가지만 골라서 어떤 청중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정보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발표 시간은 어떤 제약되어 있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다가는 자칫 자신이 준비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특강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을 갖다 다루다 보니까
한 거의 한번 특강 시간에 거의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서론에 다 시간을 쏟아 이렇게 서론에 시간을 쏟다가 결국 3분의 1을 갖다가 만다 본 내용은 결국 그냥 제대로 그냥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량을 갖다 상당히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 전략 5.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라. 사진, 그림, 어떤 슬라이드 등은 어떤 주제를 선명하게 하는데 참 유용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진이나 그림, 어떤 슬라이드 등의 활용은 오히려 청중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도표 및 그래프는 어떤 산만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글의 내용들 갖다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상당히 학생들이나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나 영상 자료는 어떤 연속 화면의 사실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에 한 10에서 20%를 넘지 않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발표장에 어떤 별도의 멀티미디어 장치가 없다면 어떤 발표장에 들어오는 청중들에게 사진, 그림, 슬라이드, 도표, 뭐 그래프, 뭐 파워포인트, 뭐 OHP 등의 유인물을 이렇게 사전에 나눠주면은 어떤 그 자료를 제시하는데 어떤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자세한 정보를 언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칠판을 어떤 적절히 활용하여 중요한 이름이나 용어, 그림, 마인드맵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강의에서 뭐 칠판 사용하면은 뭐 칠판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1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그런 발표장에서 이렇게 간혹가다 칠판을 쓰는 거 있는데 사실 그 칠판을 쓰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글자가 보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만다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집중하도록 그런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칠판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표 내용적인 측면을 갖다 한 5가지 살펴봤죠. 지금부터는 그 표현 방법의 그 노하우 관련되는 그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라는 것은 어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뭐 청중들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언어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언어적인 요소보다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 우측에 보시면은 그 메라비언이라는 그런 교수가 그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1971년 그 책에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라비언 교수께서는 뭐한다? 이런 어떤 언어적인 요소인 그 언어나 말은 한 메시지 전달 정도가 7%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한 93%를 차지하는데 준 언어적인 표현, 그 발음이라든지 그런 목소리 음량, 억양, 고조, 강약, 속도 이런 심 같은 게 한 38%.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 그래 얼굴 표정, 뭐 시선, 자세, 몸짓, 뭐 제스처, 뭐 동선, 그런 복장 같은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이 55%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편에 허나 교수님이 지은 그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뭐 이 책도 한번 뭐 읽어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전략 6. 자, 준 언어적인 표현을 자, 적절하게 구사하라. 자, 발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정확하는가? 그리고 표준 발음법을 구사하는가? 군더더기 말, 저기, 자, 거시기, 근데, 그게 말이지, 아시다피 등은 없는가? 사실 저도 이렇게 뭐 발표라든지 뭐 강연할 때 이런 군더더기 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좀 쉽게 뭐 고쳐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 습관화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뭐 않으셔도 되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표준 발음법을 이렇게 뭐 구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습관화되면 사실 고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유의하면서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발음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사해 주는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음량,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지도 한번 뭐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맞는 억양을 잘 구사하는가, 그리고 내용에 따라 이런 목소리의 높낮이를 잘 구사하는가,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목소리의 강약을 잘 구사하는가, 그리고 말하는 속도가 적절한가. 이게 말이 이렇게 너무 빠르면은 그죠? 이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갖다가 약간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끊어 말하기, 이렇게 우리가 주의 집중이나 어떤 말의 내용을 우리가 반전시키고자 할 때는 그죠?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이렇게 끊어 말하기 전략도 한번 고사하는 것도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전략 일곱 번째입니다. 발표 원고를 그대로 읽지 마라. 최악의 발표는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평소 그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즉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 형태의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의 이런 어떤 발표들은 사실 그런 청중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 원고를 갖다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사실은 그 학생들이 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방식의 그런 어떤 발표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발표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어떤 그런 교재 연구,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료 준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스크립트, 이렇게 연극, 영화, 그런 방송 등에 사용하는 그런 대본이라든지 그런 큐카드,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자나 연기자나 출연자들이 이 엽서 크기의 그 메모지 같은 데 있죠, 그죠? 그런 거 대사나 동작 등을 그런 어떤 키워드들이 기록된 카드를 갖다 우리는 큐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나 그런 큐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뭐 스크립트나 큐카드를 활용하는 법은 이렇게 첫째, 이렇게 스크립트나 큐카드는 엽서 내지 어떤 손바닥 크기로 만든다. 그리고 키워드나 어떤 주요 문장들을 시간대별로 배치해 둔다. 그리고 외우기 힘든 숫자, 그리고 고유명사, 인용문은 이렇게 잘 보이게 적어둔다. 그리고 스크립트 큐카드에 눈이 가 있는 시간은 어떤 전체 발표 시간의 한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발표할 때 피해야 할 상토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뭐 발표하다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뭐 교수님들한테 사실 많이 머쓱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자신 없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할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이런 상토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사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 자기가 말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이거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런 말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준을 갖다가 지나치게 가소평가하는 것은 어떤 청중들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런 자신감 결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준비한 것이 별로 없어서 혹은 뭐 충분히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머릿속에 나온 생각입니다만 이런 말도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청중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나 발표 준비 안 돼서 이런 말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오늘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귀중한 시간을 뺏게 돼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말 쓸 것 같으면 나오지 말았어야 되죠, 그죠? 나와놓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진짜. 진짜 청중들이나 학생들에게 진짜 몰상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저는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런 멘트 써도 사실은 뭐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임팩트한 그런 어떤 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좀 청중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문장, 어떤 멘트 정도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야기, 뭐 거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꺼내는 것도 상당히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8입니다. 자, 비언어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자, 얼굴 표정은 자연스러운가? 자, 화난 얼굴, 우울한 얼굴, 뭐 긴장한 얼굴. 자, 무표정한 표정 짓지 않기입니다. 2번. 얼굴에 미소를 띠는가?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면은 어떤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떤 청중들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미소를 짓는 거는 어떤 무표정만큼이나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계속 웃게 되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저 왜 자꾸 저 실실 쪼개지? 뭐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소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어떤 시선은 어떤 청중들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눈 맞춤, 아이 컨택을 위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한 사람당 대체로 3초 정도의 어떤 시선을 주면 됩니다. 어떤 스쳐 지나가듯이 전체 청중을 바라보는 것이나 맨 뒤에 벽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시선은 어떤 청중들에게 골고루 분산하고 있는가? 어떤 시선의 중심점을 잡고 어떤 청중을 한 세 분단으로 나눈 다음 이렇게 골고루 쳐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표하다 긴장하다 보면은 한쪽만 계속 보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오른쪽 앞에 앉아 있는 청중들을 보통 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죠? 중앙, 왼쪽 맨 뒤쪽 청정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보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자세는 바르고 안정적인가? 자, 청중들의 어떤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헛기침을 하는 행동, 뭐 안경을 올리는 행동, 넥타이나 스카프를 뭐 곤충하는 행동, 뭐 바지나 치마를 뭐 추어 올리는 행동, 머리를 만지거나 끌적이는 행동, 자, 눈을 찡그리는 행동, 어깨나 목을 움찔거리는 행동, 허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 자, 뒷짐지는 행동, 자, 엉덩이를 잡는 행동, 자,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이거 보통 교수님들 보통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팔짱을 끼는 행동, 그다음에 손톱을 무는 행동, 뭐 입술을 깨무는 행동, 자, 입으로 바람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 행동.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빨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빨이 빠진 듯 하면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 치아가 서로 부딪히는 어떤 행동, 뭐 발을 흔드는 행동, 몸을 앞뒤로 좌우로 흔드는 행동, 이렇게 너무 긴장하다 보면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몸을 갖다 계속 흔들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나 필기 도구를 두드리는 행동, 특히 이렇게 교수님이나 학생들 보면 이렇게 필기도 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두드리거나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 행동을 하거든요. 사실 뒤에서 이렇게 그 보게 되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고나 메모장을 막 소리 나게 뒤적인다든지 이렇게 연단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댄다든지 어떤 바닥이나 뭐 천장, 창문 왜 이렇게 긴장되니까 사람들 얼굴 보기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바닥이나 천장, 창문을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곤치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의식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여섯 번째, 몸짓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자, 몸 전체를 어떤 이용하는 그런 몸짓으로는 어떤 우리가 청중들에게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등을 통해서 어떤 발표자에게 긴장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말하기에 강조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긴장되실 때마다 이렇게 한번 청중들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그리는 거죠. 이것도 또 이렇게 정신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내용을 설명할 때나 어떤 감정적인 내용을 어떤 말하거나 힘 있는 주장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딱 이때는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거나 어떤 강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몸짓은 어떤 분위기, 상황, 어떤 형식이 변한다는 그런 실효가 필요한 지점에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제스처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자, 몸의 일부를 이용하는 제스처는 대부분 어떤 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스처는 메시지의 의미를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청중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자, 그러나 제스처를 또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선입니다. 자, 서 있는 자리를 적절하게 옮겨주는가? 이렇게 발표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한 곳에 서서 발표하는 것은 어떤 상당한 긴장감과 지루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뭐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어떤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여 주는 것도 상당히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복장은 단정하고 적절한가? 보통 우리 첫인상은 짧게는 0.1초, 그다음 길게는 뭐 10초 안에 이렇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적절한 복장을 갖춰 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화려한 복장이나 아니면 노출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선글라스, 모자 착용도 뭐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어떤 세련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화난 얼굴, 우울한 얼굴, 긴장한 표정, 그런 무표정한 표정이나 어떤 경직된 이런 어떤 그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청중들을 대한다면 그 모든 어떤 외적 이미지를 위한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 전략 아홉 번째, 어떤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라. 자, 발표 불안증은 우리가 발표를 하기 전 혹은 발표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어떤 불안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무대 공포증, 무대 울렁증이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자, 이런 발표 불안증은 내 발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염려나 또는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는 그런 과도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발표자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고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불안증 어떤 극복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자신의 그 발표 불안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라. 제일 먼저 내가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자,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무대에 서기만 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릿속만 멍해지는지, 자,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이 떨리는지,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실시해서 어떤 자신의 발표 형태를 어떤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발표를 많이 해봐야지만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됩니다. 2번, 자,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행연습을 하라. 자, 발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발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표 준비를 한 후에 예행 연습을 한다면 발표 불안증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발표 불안증의 정도는 발표 준비 양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 서론 부분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표 불안증은 발표 시작 직전과 직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스스로 발표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청중 앞에서 발표를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이 발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라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제를 갖다 부여받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는 많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 있었던 내용이나 그런 잘 아는 분야를 다루면은 본인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서 발표 불안증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모범적인 발표 방식을 그런 벤치마킹하라. 자, 다른 사람의 발표 방식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 나의 것으로 이렇게 체화한다면은 발표 불안증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그 TV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발표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발표 불안증 치유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지나치게 어떤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발표 불안증은 내 발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나 어떤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는 그런 과도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 압박감과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어떤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어떤 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영역 범위 내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긴장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가볍게 바라보고 별일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2번, 난 잘할 자격이 있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자, 발표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발표가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발표를 한번 임해 보십시오. 설령 내가 긴장하고 버벅대더라도 그런 어떤 나 자신을 질책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발표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시더라도 뭐 스스로 괜찮다, 뭐 잘하고 있다, 다음에는 뭐 더 잘할 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지지와 칭찬을 본인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발표 불안증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밝히자. 혹시 발표 불안증이 심해서 중간에 생각이 나지 않거나 혹시 내용이 끊어진다면 뭐 잠시 깊은 심호흡을 해서 뭐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 어떤 청중들이나 학생들에게 사실 제가 발표 불안증이 너무 많아서 떨립니다라고 솔직히 뭐 밝히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발표 전략 10번째입니다. 자, 끊임없이 연습하라. 자, 끊임없는 연습, 즉 리허설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리허설뿐만 아니라 그런 발표 내용이나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비언어적인 리허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을 할 때는 실제 발표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시간 배분입니다. 자, 50분을 기준으로 하면 뭐 서론 5분에서 10분, 본론 30분에서 40분, 결론 5분, 10분이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원래 계획한 시간 배분에 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 그 대안까지 마련해 두시면은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사항이 미리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미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편에 우리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질문하라 하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 질문해 주는 게 상당히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질문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경청하다가 질문이 분명하지 않거나 어떤 시간이 필요하면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게 뭐 해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어떤 질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청중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을 모르는 그런 질문을 받은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자, 이건 참 난처하죠, 그죠? 이러면.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멋진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어떤 연락처나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말하고 반드시 추후 대답해 준다.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청중들에게 이 질문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 답해 주실 분 있나 이렇게 거꾸로 청중들의 질문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간혹가다가 악질인 그 청중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이 그 발표자나 이 교수를 갖다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하려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회적으로 그 의도를 묻습니다. 자, 아주 흥미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우회적으로 의도를 묻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자신이 가진 그런 발표 역량의 한계에서 몹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발표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 가운데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자, 어색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날 멋진 발표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거의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토의와 토론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뭐 애쓰셨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